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것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는 28번째 시간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현 시점에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한반도 세계 첩보 전쟁의 중심에 서다 라는 주제로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소위 얘기해서 매집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한반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여러 첩보 전쟁들이 왜 주식시장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지, 뭐 아직 전혀 눈치 못 채신 분도 있겠지만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소위 얘기해서 지금 이것이 큰 판이 벌어진 건지 아닌지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두세 달 전부터 상당 부분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10월 17일, 10월 18일부터 우리나라 국가, 예전에 이제 국정원이라고 불렸던 국가안보 정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한 나라의 정규군도 있지만 정보전이, 현대전은 정보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죠. 국회의원이셨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헤인즈, 에브릴 헤인즈라는 이 미국 여성 최초로 미국 정보 12개 정보기관이 9.11 테러 이후에 다 합쳐졌는데 그 안에는 CIA도 들어가 있습니다. CIA 당시 부국장이셨던 분이죠. 여성 최초로 부국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바이든 대통령 때 이 헤인즈 이분 여자분께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2개 정보기관을 다 합친 막강한 권력기관인데요. DNI라고 그러죠. 미국 국가정보부. 여기 수장이신데 한국에 오셨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17일날 오셔서 18일, 일요일날 오셔서 18일날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회의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박지원 국가 정보원장님과 그리고 일본 다키자로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하고, 일본은 여기가 이제 또 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세 분의 정보국 수장이 월요일날 서울에 모여서 비공개로 회의를 하셨습니다. 자, 어떤 회의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백신을 주냐 마느냐, 이런 회의를 했다. 북한에 뭐 이제 인권에 관련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북한에 백신을 주고 라면 주고 초코파이 주고 개성공단하고 이런 거가 미국 정보국장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가면서 한국에서 회의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이죠. 자, 그런데 시간을 한번 잠깐 거슬러서 건너가 보면 헤인즈 국장님하고 우리나라 박지원 국장님하고 그리고 일본, 이렇게 해서 한미일 정보 3국 정국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공신력 없는 기관에서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한테 메시지를 보내봐야 의미가 없어요.
세 사람이 모여서 각 나라를 대표해서 합의한 걸 갖고 지금 너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니까 상당히 공신력 있고 지킬 거다.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면 사실 뭐 거의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하셨던 분들이 보통 국정원장 하시고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가는 그 정도 자리입니다. 자, 서훈 전 국정원장님께서 지금 안보실장님이신데 10월 13일에서 16일 그러니까 17일 날 헤인즈 안보실장이 헤인즈 정보국장이 한국에 오기 전 2, 3일 전에 이분이 미국에 가셔서 오브라인이라는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하고 같이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일 날 결정이 되고 뭐를 했는지는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일 날 헤인즈 정보국장님이 한국에 오시고 일요일 날 그리고 18일 날 월요일 날 긴급하게 한미일 정보국장이 회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실 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뭐 북한에 백신 주고 이런 차원은 아니겠죠. 즉 굉장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러시아의 첩보기관, 미국의 첩보기관, 그리고 중국의 첩보기관 모든 물밑에서 지금 치열한 첩보 전쟁이 한국에서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HGV라는 북한판 초고속 미사일 때문에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그래서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히클의 약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몇 개국이 개발을 했느냐? 첫 번째 러시아의 아방가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둥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국, 그 다음에 네 번째 북한.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걸 개발했다고 성공을 미사일을 쏜 나라가 4개국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이미 성공을 해서 마하 10에서 마하 5 이상 나오고요. 그러니까 1초에 340m 정도 가는 것이 우리가 음속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1초에 340m가 소리가 전달됩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가 그 음속의 속도 이상으로 갔을 때 그거를 마하 1이라고 그러는데 마하 10이다. 그러면 하면 3.4km, 3,400m를 이동하는 겁니다. 뭐 현재의 기술로는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총알 속도 정도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보통 미사일이 마하 1에서 마하 2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국은 이미 개발됐고요. 마하 5에서 마하 10. 미국이 그런데 북한이 지난달에 이번 그 발사하기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본인들도 성공했다고 긴급하게 발표하죠. 그리고 다음날 북한이 동해상에다 미사일 2발을 쐈는데 우리나라가 추적하다가 사라졌죠. 왜 사라졌느냐? 레이더에서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합니다. 녹색선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여기서 이제 탄두가 5개, 10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이 중에 색폭탄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개만 들어있을 수도 있죠. 사실 수소폭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타격을 하는 거예요.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ICBM탄이라고 그럽니다. 즉 수소폭탄도 개발해야 되고 위력이 좋은 그 폭탄을 사람 머리통만하게 혹은 수박통만하게 만들어서 미사일에 가볍게 실어야 되는 거죠. 즉 작게 만드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야 미사일에 날려보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통 12,000km 이상 날려보낼 수 있어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포물선 궤적을 그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물선 궤적을 그려요.
그리고 보통 마하 1에서 2 정도 속도로 이동합니다. 미국이 이제 그것을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미사일로 MD 방어 체제로 요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핵폭탄이 터져버리게. 보통 지상에서 50km에서 20km 선상에서 터뜨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피해가 가급적 최소화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를 좀 안고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인 HGV는 처음에 땅에서 쏠 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비슷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아래로 훅 떨어져요. 그리고 저고도로 비행을 합니다. 땅바닥에 뭐 완전히 붙는 건 아니지만 소위 레이더라든가 이런 걸로 탐지가 안 되게 저고도로 비행을 해가면서 마치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저가급 미사일 같은 형태로 비행을 한다면 일반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같은 거로. 그래서 포물선 궤적이 처음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보였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아래로 훅 하강하니까 여기로 떨어지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레이더에서. 왜 사라지느냐? 갑자기 저고도로 그러니까 전파가 이렇게 못 잡게 나오고 그래가면서 갑자기 속도가 일반 미사일하고는 다르게 음속 5나 마하 5나 마하 10 수준으로 달려버리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레이더 같은 걸로. 이지저함이라든가 인공위성이 추적이 안 돼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상에 바짝 붙어서 움직이니까 저고도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순식간에 날아가서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올 때는 이제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괌에 떨어지든지 뉴욕에 떨어지든지 그 전에 하늘에서 쏴서 맞춰서 분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저고도로 HGV 미사일은 그대로 준비할 틈이 없이 1시간 내로 괌이든지 혹은 오키나와든지 바로 타격이 가능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핵폭탄이 실려 있다.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종 세트 1번 핵폭탄을 축소시킬 수 있는 수소폭탄 위력을 그래야 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센데 작게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걸 멀리 날릴 수 있는 로켓 기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속도가 워낙 빨라가서 그것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거 HGV. 자, 북한은 현재 ICBM과 수소폭탄은 이미 2017년도 19년부터 다 실험이 성공한 걸로 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자, 그래서 이 수소폭탄의 위력은 이 정도입니다. 원자폭탄이 10에서 20킬로톤이에요. 1킬로톤이 보통 화약 1000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킬로톤이면 10,000톤, 20,000톤이겠죠, 화약. 근데 수소폭탄은 위력이 이 정도까지 여기에 떨어졌을 때 피해가 이만큼까지 간다는 거죠. 1메가톤입니다. 1메가톤은 얼마냐? 화약 100만 톤이에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0배 이상입니다. 수소폭탄에. 100배 이상이니까 수소폭탄이 예를 들어서 뭐 큰 버스만 하다. 그런데 참 원자폭탄이 그런데 수소폭탄은 그 버스의 100분의 1 사람 머리통만원만 하더라도 자그만 라면 상자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력은 똑같은 겁니다. 그 이상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에 축소시켜서 멀리 쏠 수 있는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폭탄이 돼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실 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건데 북한은 이 두 개를 갖췄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미국이 그러면 미국의 모든 방어 체제가 무력화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정보국장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장 일본 이렇게 해서 모여서 뭐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핵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 핵에 대한 논의에 대한 대가는 뭐냐? 어떻게 북한을 보상해 줄 거냐?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 첨예하게 토의했던 대립했던 부분이죠. 협상이 막판에 결렬됐는데 바로 비핵화를 하자. 이거는 공통으로 똑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 비핵화한다.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비핵화한다.
대신에 방식이 달랐습니다. 순서가. 미국의 입장은 뭐였느냐? 핵을 먼저 핵 해제 후 체제 보장 및 경제 보상이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을 못 믿겠으니까 안전 보장, 즉 본인의 체제 보장 플러스 후 핵 해제였습니다. 문제는 수소폭탄까지는 여기 가능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줬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왜? 테러국이잖아요. 텔레반하고 똑같이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겁니다. 북한 국가를, 미국은. 그러니까 체제 봉쇄시켰죠. 국가를 인정 안 해주고. 자, 문제는 뭐냐? 수소폭탄을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준 겁니다. 자, 그런데 뭐를 요청했어요? 선체제 보장 후 핵 해체자. 나도 비핵화하고 싶은데 먼저 너희들이 보장해줘라. 그리고 핵 해제하겠다. 미국은 무슨 소리냐? 칼자루 내가 쥐고 있는데 잔말하지 말고 핵 해제 먼저 하고 우리가 주는 거나 받아 먹어라. 아니면 너 리비아에 카다피 꼴라거나 사담 후세인 꼴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북한이 사실 마지막에 사인하려다가 돌아선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북한의 이 HGV 미사일, 어쩌면 소련의 기술을 갖다가 미국보다 더 빨리 지금 완성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요구대로 지금 선체제 보장, 후 핵 해제, 핵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뭔가 그럼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핵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다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겠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태처럼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어떤 그 체제 보장에 바로 얼마 전 한 두 달 전에 왔다간 러시아의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썬킴 대사가 왔었고 한국에서는 한국 외교부 산하의 평화본부 위원회가 노덕규 본부장님이 썬킴 대사하고 논의를 했죠. 자,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썬킴 대사나 노덕규 평화본부장하고 만난 거하고 한 나라의 국가수장인 미국의 국가수장이 만난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게임입니다. 조만간에 한미 정상회담, 참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번 더 코로나 때문에 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열릴 가능성이 좀 높은 형태예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것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속적이야 돈이 되겠죠. 일시적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할 때. 미국은 왜 갑자기 북한한테 이러한 방향을 우호적으로 제시하느냐. 즉 햇볕 정책으로 당근 먼저 주려고 하느냐.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대중국 봉쇄 정책의 큰 줄기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이전에 강의 때 제 기억에는 이때였던 것 같아요. 8월 18일 날, 그렇죠? 이슈 인사이트 21번째 시간 유튜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때 제가 미국이 텔레반 정권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발표한 그날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녁 때 이슈 인사이트 해가면서 아프간 철수는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건데 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대북 정책의 조만간의 변화도 예상된다. 즉 테러리스트 정권인 텔레반 정권을 인정하고 미국이 떠날 정도면 결국은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어떤 북한 정책하고도
북한 햇볕 정책하고도 결국은 그 궤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형국이죠. 그림으로 이걸 잠깐 본다면 저희가 보시다시피 여기가 중국입니다.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이 파란색으로 된 지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란이 있고요. 즉 이란과 중국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가운데에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통해서 건너가려고 해도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야 되고. 자, 문제는 여기에 굉장히 휘토르도 있지만 텔레반 정권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텔레반 정권과 중국은 약간 좀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텔레반 정권까지 미국이 인정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자립국가로 섰는데 여기에 이제 우이구르 지역이라든가 같은 이슬람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따진다면 이제 입구죠.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위쪽 입구 쪽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와, 인구 쪽수로는 인도, 그 다음에 종교 독립으로서는 신장 우이구르 지역과 궤적을 같이 하는 아프가니스탄, 아래쪽에서는 북한과 이제 한국인데, 만약에 지금 텔레반 정권은 미국과 완전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독립을 외치고 있어요, 이쪽에서.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북한이 이제 핵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북한까지 지금 미국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선다. 친미 정책으로 약간 우호적으로. 그래서 경제를 개방한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중국이 앞뒤로 고립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쪽은 종교고 아래쪽은 핵으로 갖고 있는 북한과 한국의 경제력, 국방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조금 중국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소수민족들이 분열될 수 있는 어떤 불씨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지금 그림들이죠. 아프간 철수는 대북 정책의 조만간에 미국의 큰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대북 정책 변화는 북한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간에서 이미 철수했을 때 중국 고립 정책의 일환으로 대북 정책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그때 이제 주목해서 보았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던 제7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자, 거기에 보면 새 대북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미국은 이때부터 그런 큰 정책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고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라든가 이런 걸 알고 일정 부분 한국도 핵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풀어주냐 마느냐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명심하셔야 될 것은 대북 관련주는 단순하게 대북 관련주가 아니에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큰 전략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한 줄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텔레반 정권이 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북한을 중국판 쿠바로 만드는 거죠, 사실. 대륙 아래에서 핵으로 무장되어 있는 북한의 핵이 방향만 바꾼다든가, 혹은 한국의 핵잠수함으로 무장된다든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마치 미국 바로 아래에서 핵으로 무장되어 있던 쿠바가 핵기지, 소련군 핵기지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결국 만약에 소련이 들어오면 3차 대전으로 간다. 그래서 그때 쿠바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런 형태로 가가면서 중국은 굉장히 군사적 고립까지도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서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큰 정책은 작은 북한 하나 달래서 큰 중국을 언제든지, 이게 급선무죠, 먼저 제거하는 게.
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로 큰 틀로 봤을 때 결국은 큰 판에서 미국과 북한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쓰는 거. 결국은 큰 놈을 먼저 머리를 치면 뭐 북한이든 텔레반이든 이런 거는 언제든지 미국이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지적인 작은 거, 텔레반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거 작은 거에 미국이 지금 힘을 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힘을 다 한데 모아서 거대한 중국을 고립시켜서 향후 50년, 100년 멀리 바라보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미리 싹을 제거하는 거죠, 사실. 위협하는. 그래서 지금 패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판에서는 결국은 큰 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써서 대북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 고립시키기 위한 큰 전략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운 좋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21차 이슈 인사이트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뤄봤던 것처럼 아프간 철수에서 대북 정책 변화 예고된다. 그리고 오늘 28차 약 2달이 지난 시점에서 한반도가 세계 첩보 전쟁의 중심, 특히 한미일 정보국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순차적으로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에 한국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북한에 미국과 러시아를 보증을 선 어떤 체제 보장, 러시아의 가스전이 들어올 수도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대북주를 하나의 이슈로 북한과 문재인 정권의 관계로 제한돼서 보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전 전략으로만 보는 거예요. 미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끌어안기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질구레한 것을 다 정리하고 중국과 싸우는 모든 힘의 역량을 집중하는 미국의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대북주에 이제 수익률들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28차 한반도 세계 첩보 전쟁의 중심에 서다 라는 주제로 대북주에 대한 인사이트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